아빠,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 혼자 요양원에서 살라고? 아버님, 제가 알아본 곳은 시설도 깨끗하고 의사도 상주한데요. 안전해요. 집 전세금 이자면 요양원비 충분히 돼요.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애들 학자금으로 써도 되고요. 그 순간 영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세금.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 아내 김정옥과 함께 한 푼, 두 푼 아껴서 만든 돈. 딸 학비 대고 결혼 자금 보태고 그래도 남은 돈으로 계약한 이 집의 보증금. 그런데 그 돈이 이제 계산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화는 둘째 딸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는 부산에 사는 70세 김영철입니다. 그는 버스기사로 수십 년을 일했고 퇴직한 지 한개월 만에 고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내 없이 혼자 사는 그는 자식들, 사위, 며느리들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간병인, 요양원 대부분 월 500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자식, 사위, 며느리들의 눈칫밥을 먹으며 같이 살기란 절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월 25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영철 씨와 같은 처지인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꼭 구독 먼저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김영철 씨의 사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급한 건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유림은 일어섰습니다. 도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잘 드세요. 그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영철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철은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두 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철의 것, 먹다 남은 밥과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빈 그릇,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릇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 젓가락. 아내 김정옥이 40년간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정옥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아직도 그 젓가락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정말로 혼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정옥아.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철은 40년간 버스 기사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하고 정옥이 싸준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고지까지 걸어가는 길은 늘 어두웠습니다. 버스에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서면에서 해운대까지, 남포동에서 광안리까지 매일 같은 노선을 달렸지만 매일 다른 승객을 태웠습니다. 학생들은 아침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탔습니다. 할머니들은 시장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원들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영철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운전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신호를 지켰습니다.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행하세요. 가끔 손님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7시, 집에 돌아오면 정옥이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따뜻한 국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때로는 미역국. 정옥은 계절마다 다른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저 그래. 비 와서 좀 막히더라고. 고생했어요. 어서 드세요. 정옥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옷을 개고 신발을 닦고
아침마다 도시락을 쌌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TV 소리가 배경처럼 흘렀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당신, 어느 날 저녁 정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중에 애들 손에 얹혀 살지 말아요. 영철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사람은 늙어도 선택은 자기 손에 있어야 해요. 정옥은 진지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더라도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남이 정해준 대로 살지 마세요. 영철은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았습니다. 저녁 7시 영철은 유림이 가져온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데우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말이를 집었습니다. 맛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그는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옥의 젓가락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옥아, 너라도 있었으면 이런 말 안 들었을 텐데. 영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밤 10시 영철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깨끗한 시설, 상주하는 의사, 안전한 환경.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그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놈의 전세금. 정옥이랑 평생 모은 돈인데. 도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학자금으로 써도 되고요.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영철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도대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배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영철이 웃고 있었습니다. 40년간 핸들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길을 선택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목적지를 향해 달렸던 사람입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태우고 제 시간에 도착시켰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핸들을 놓아야 하는 걸까요? 영철은 면허증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아니야. 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정한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영철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바다에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운전한 사람은 압니다. 길이 끝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정옥이 말했던 것처럼 선택은 여전히 자기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영철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운전은 멈췄지만 인생은 아직 정차가 아니라고. 이틀 뒤 영철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정옥이 평생 쓰던 것이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수입을, 파란 펜으로 지출을 적었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영철은 새 페이지를 펼치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연금 155만 원, 지출, 요양원비 270만 원, 차액 마이너스 115만 원.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간병인을 부른다면 어떨까요? 영철은 다시 계산했습니다. 지출, 간병인 12시간 210만 원, 차액 마이너스 55만 원. 어디에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남는 게 없는 삶. 영철은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옆 액자를 들었습니다. 정옥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옥아, 너라도 있었으면.
이런 계산 안 해도 됐을 텐데. 영철의 목소리는 쉬었습니다. 정욱은 늘 말했습니다. 여보, 나중에 애들 손에 얹혀 살진 말아요. 사람은 늙어도 선택은 자기 손에 있어야 해요. 그때는 그냥 지나친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영철은 사진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금간 자국이 보였습니다. 3년 전 정욱이 살아있을 때도 저 금은 있었습니다. 고쳐야겠다고 생각만 했지 손대지 못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뭘 고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영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유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요양원 팸플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한번 보세요. 유림은 소파에 앉으며 팸플릿을 펼쳤습니다.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방도 넓고 정원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매일 오신대요. 영철은 팸플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요양원은 깨끗했습니다. 현대식 건물의 밝은 조명, 웃고 있는 노인들. 하지만 영철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웃고 있는 걸까? 아빠, 다음 주에 같이 가보실래요? 견학도 할 수 있대요. 그래. 영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유림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시간 잡아서 연락드릴게요. 유림이 돌아간 후 영철은 팸플릿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여전히 정욱의 젓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욱아,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영철은 유림과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부산 서구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고 로비에는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창문으로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1인실입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화장실. 창문 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식사는 하루 세 끼 제공되고요. 간식도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은 주 3회 회진 오시고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아버님, 어때요? 괜찮죠? 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몇 그루와 벤치가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식당도 구경하실래요? 그들은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테이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철 씨? 뒤에서 누군가 영철을 불렀습니다. 영철은 돌아봤습니다. 옛 이웃 최말순이었습니다. 76세, 그녀는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다가 작년에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말순 씨? 그래요. 여기 계셨어요? 네, 딸이 데리고 와서. 말순은 영철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녀는 영철을 정원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유림과 직원은 식당에 남았습니다. 영철 씨, 여기 어때 보여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영철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네요. 좋아 보이고, 맞아요. 깨끗해요.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영철 씨. 여긴 밥도 잘 나오고 의사도 매일 오는데.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루가 참 길어요.
영철은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길다고요? 네. 아침 7시에 기상, 8시에 아침, 10시에 체조, 12시에 점심, 2시에 낮잠, 6시에 저녁, 9시에 소등. 말순은 작게 웃었습니다. 매일 똑같아요. 시간표대로 살아요. 말 한마디가 비싸요. 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방은 2층 끝에 있어요.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는데 볼 때마다 나가고 싶어요. 말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철 씨, 여긴 따뜻해요. 근데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영철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순 씨, 제 말 듣지 마세요. 저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근데 영철 씨는 아직 건강하잖아요. 말순은 영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오면 익숙해지긴 해요. 근데 그게 사는 건지, 시간 보내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영철은 말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말순 씨. 뭐가 고마워요? 영철 씨, 좋은 선택하세요. 영철은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셨어요? 아는 사람 만났어. 아, 그래요? 여기 어때요? 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좋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유림이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계약하면 어때요? 방 빨리 차더라고요. 그래. 영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철은 다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요양원비 270만 원, 연금 155만 원, 부족한 115만 원은 전세금 이자로 충당. 계산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영철은 정욱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정욱아,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영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욱이 살아있을 때 밥이 식어도 말은 따뜻했는데 요양원은 밥은 따뜻하고 마음은 차갑네. 말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루가 참 길어요. 시간표대로 살아요. 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도대교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40년간 버스를 몰았습니다. 매일 같은 노선이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언제 출발하고 언제 멈출지, 그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시간표는 달랐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식사, 정해진 취침. 내 인생이 그렇게 정해진 시간표로 돌아가면 그땐 진짜 끝이겠지. 영철은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은 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연금 155만 원으로 혼자 살기엔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간병인도, 집 관리도, 병원비도. 영철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젊었습니다. 자신감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이 아니야. 영철은 면허증을 꼭 쥐었습니다. 남이 짜준 노선 말고 이제 내 길을 그릴 때야. 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자. 새벽의 고요 속에서 영철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이틀 뒤 유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양원 계약 다음 주 수요일에 하면 어때요? 방 하나 남았대요. 영철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유림아, 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아빠, 방 금방 차요.
지금 안 하면 대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번 주말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대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혼자였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저 사람도 혼자 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영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철은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정확히는 행정복지센터였습니다. 예전에 동사무소라고 부르던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져 깨끗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혼자 사는 노인인데요.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입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딸 하나 있습니다. 소득은요? 연금 155만 원 나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안 되시고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신청 가능하신데 대기가 좀 있어요. 얼마나요? 한두 달 정도요.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없나요? 경로당은 근처에 있으시고요. 복지관 프로그램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경로당, 복지관. 영철은 그곳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낮 시간에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요. 뭔가 살 곳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잠깐만요. 담당자 한 분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젊은 남성이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문태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들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영철은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것, 혼자 사는 게 힘든 것, 하지만 요양원은 가기 싫다는 것. 문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고령치나 임대주거 들어보셨어요? 뭐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임대주택이에요.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어요. 영철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게 뭔가요? 문태아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월세가 25만 원 정도고요. 보증금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대략 1,000만 원 정도예요. 25만 원이요? 네. 그리고 생활지원사가 주 3회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것 도와드려요. 영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관에 문턱이 없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있고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부산 강서구에 새로 생긴 단지가 있어요. 지금 입주자 모집 중이고요. 영철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가능해요. 어르신 연금 155만 원이시면 충분히 해당되세요. 문태아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신청서예요.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검토 후 연락드려요. 영철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영철은 복지센터를 나섰습니다. 손에는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월세 25만 원.
그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연금 155만 원에서 월세 25만 원을 빼면 130만 원이 남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식비. 혼자 쓰기엔 충분했습니다. 이건 가능해. 영철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신청서를 옆에 놓고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수입 155만 원, 지출, 월세 25만 원, 식비 40만 원, 관리비 공과금 20만 원, 병원비 20만 원, 여유 자금 50만 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남았습니다. 영철은 펜을 내려놓고 정옥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옥아, 방법이 있었어. 우리가 몰랐던 방법이. 하지만 그때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딸 유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철은 유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림아, 나 요양원 말고 다른 곳 알아봤어. 네, 어디요? 고령친화 임대주거라고, 노인들 위한 집이래. 월세도 싸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복지센터에서 알려줬어. 월세 25만 원이고 생활지원사도 와주고. 아빠, 유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런 곳보다 요양원이 안전해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하지만 아빠, 혼자 사는 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영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림아, 나는 요양원 계약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 주세요. 그때까지만 방 잡아준대요. 유림아, 아빠, 저도 일해야 해요. 매일 아빠 걱정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그 말이 영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철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건가? 그날 밤 도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 도윤입니다. 그래, 유림한테 들었어요. 임대주거 얘기. 응. 아버님, 그런 곳은 좀 어떨까요? 요양원이 훨씬 체계적이에요. 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금도 이자로 돌리면 요양원비 나오잖아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효율. 영철은 그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네. 우리도 일해야 해서요. 아버님, 매번 챙기기 힘들어요. 그래. 금요일까지만 생각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철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효율, 체계, 안전.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이 더 안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철은 알았습니다. 안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새벽 3시, 영철은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로 나와 신청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고령친화 임대주거 신청서.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정하는 거야. 딸이 아니라 사위가 아니라 나. 영철은 천천히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서명을 하는 순간 딸과 부딪히게 됩니다. 사위의 불만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는 순간 요양원으로 가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살아야 합니다. 영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나중에 애들 손에 얹혀 살진 말아요. 선택은 자기 손에 있어야 해요. 영철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박영철. 펜을 내려놓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간 버스 핸들을 잡았던 손입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던 손입니다. 이제 그 손으로 자기 인생의 핸들을 잡았습니다. 영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남이 짜준 노선 말고 이제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는 신청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버스를 타고 복지센터에 제출할 것입니다. 영철은 정옥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정옥아,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지?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철도 따라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영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고령친화 임대주거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서명까지 마쳤습니다. 영철은 옷을 차려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였습니다. 허리는 아직 불편했지만 걸을 만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영철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탔습니다. 기사가 그를 보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영철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부산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40년간 자신이 운전하던 그 거리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문태아 복지사가 영철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네. 신청서 작성했어요. 영철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문태아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잘 작성하셨네요. 검토해서 연락드릴게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내 방식대로. 문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거기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어르신들 집이에요. 식사도 스스로 하시고 외출도 자유고요. 그래요? 네. 다만 생활지원사가 주 3회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거 도와드리는 거예요.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한 시간에 자도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어르신 집인데요. 영철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림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금요일이에요. 요양원 답 주셔야 해요. 영철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유림아. 네, 아빠. 나 요양원 안 갈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뭐라고요? 다른 곳 알아봤어. 고령친화 임대주거. 오늘 아침에 신청했어. 아빠, 그게 무슨... 유림아, 들어봐. 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요양원 시간표대로 살고 싶지 않아. 아직 내가 정할 수 있어. 아빠, 혼자 사는 건 위험해요. 알아. 근데 생활지원사가 와. 비상벨도 있고 안전해. 그래도 유림아. 영철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희 걱정 고마워. 근데 아빠도 아직 선택할 권리가 있어. 엄마가 그랬잖아. 선택은 자기 손에 있어야 한다고. 유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미안해, 유림아. 근데 이건 아빠가 정해야 해. 알았어요. 유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철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문태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승인 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영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하세요.
부산 강서구 단지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철은 전화를 끊고 정욱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욱아, 됐어. 우리 집이 생겼어. 그날부터 영철은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살던 집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욱의 옷, 신발, 화장품. 영철은 하나하나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내야지. 그는 정욱의 옷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은 챙겼습니다. 정욱이 쓰던 나무 젓가락. 그건 새 집에도 가져갈 것입니다. 이사 전날 유림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딸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빠, 들어와. 유림은 안으로 들어와 이사짐을 보았습니다. 상자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가시는구나. 응. 유림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화났어요. 알아. 왜 혼자 결정하세요? 가족인데. 영철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림아, 나도 가족이야. 근데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아빠가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비상벨 있어. 생활지원사도 와. 그래도 유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아빠가 안전하게 지내셨으면 했어요. 영철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유림아. 근데 안전만이 다가 아니야. 아빠도 내 방식으로 살고 싶어. 유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요양원이 그렇게 싫으세요?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정하고 싶은 거야. 언제 일어나고 뭘 먹고 언제 잘지. 유림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뜻대로 하세요. 유림아. 근데 주말마다 제가 갈게요. 반찬 해드리고 청소 도와드릴게요. 영철은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유림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이사차가 왔습니다. 영철은 짐을 싣고 부산 강서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도대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영도야. 40년 고마웠어. 새 집은 2층 건물의 1층에 있었습니다. 현관에 문턱이 없었습니다. 영철은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주방.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영철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젓가락은 주방 서랍에 넣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모든 짐을 푸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영철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정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세 명씩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첫 번째 월요일 생활지원사 김미영 52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미영이라고 해요. 네, 박영철입니다. 불편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요. 식사는 잘하세요? 네, 근처 식당에서 먹어요. 김미영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리 잘하셨네요. 혹시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 영철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관리가 아니라 도움이구나. 요양원의 간호사는 관리했습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철은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지만 습관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 할아버지가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영철은 간단히 밥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오후에는 단지 안 경로당에 가서 장기를 두었습니다. 영철 씨, 버스 기사 하셨다면서요? 네, 40년 했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나중에 운전 얘기 좀 해주세요. 영철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유림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아빠, 반찬 해왔어요. 고마워. 여기 어때요? 좋아. 편해. 유림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진짜 좋으신 것 같네요. 응. 내가 정한 시간대로 살 수 있어서. 어느 토요일 오후 영철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연금 155만 원에서 월세 25만 원을 뺀 130만 원.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노트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자유다. 존엄 선택권. 영철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정욱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정욱아, 내가 해냈어. 당신 말대로 내 방식으로 살고 있어.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철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영철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버스 불빛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불빛. 40년간 자신이 운전하던 그 버스였습니다. 이제 그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핸들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영철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모는 버스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운전은 멈췄지만 인생은 아직 정차가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7세,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출발하는 나이였습니다. 영철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내일도 그는 자신이 정한 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부산 강서구 고령친화 임대주거 단지에는 봄이 왔습니다. 정원의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고 목련이 하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영철은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정우가. 그는 책상 위 아내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일이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는 유림이 지난 주말에 가져온 반찬이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계란 하나를 후라이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정욱의 젓가락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가 오늘도 잘 먹을게. 혼자 먹는 밥이지만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영철은 단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영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이웃 김철수 70일 할아버지가 인사했습니다. 퇴직 교사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원 한 바퀴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영철 씨, 오후에 경로당 오세요. 장기 한 판 두시죠. 그러죠. 영철은 웃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생활지원사 김미영이 방문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좋아요. 아침에 산책도 했어요. 김미영은 혈압을 재고 간단한 체크를 했습니다. 혈압 정상이시네요. 약은 잘 드세요?
네, 매일 먹어요. 다음 주 병원 예약 있으시죠? 네, 수요일이요.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딸이 데리러 온대요. 김미영은 메모를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영철은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도움이구나. 관리가 아니라 요양원이었다면 지금쯤 정해진 시간에 체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자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영철은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단지 1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TV, 소파, 장기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웃 최순덕 69 할머니도 앉아 있었습니다. 영철 씨 왔네요. 네. 자, 한 판 붙어볼까요? 영철은 장기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두는 장기였습니다. 잡았다. 아, 제가 졌네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철 씨는 버스 기사 하셨다면서요? 순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40년 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럭저럭 살았죠. 정우기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따님이 자주 오신다면서요? 네, 주말마다 와요. 반찬도 해주고. 좋으시겠네요.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서운했던 딸이었지만 이제는 고마웠습니다. 저녁 6시 영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림이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응, 유림아.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손자들도 데리고 갈게요. 그래. 애들 오면 좋지. 아빠,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없어. 다 있어. 그래도 뭐. 유림아, 나 괜찮아. 걱정 마. 전화 너머로 유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토요일에 봬요.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영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처음엔 서로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유림은 아버지의 안전을 걱정했던 것이고 영철은 자기 존엄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토요일 유림이 손자 2명과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강민이, 수민이 왔구나. 아이들은 영철을 안았습니다. 영철은 손자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집 좋아요. 정원도 있고. 그치? 나중에 밖에서 놀자. 유림은 주방에서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영철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림아, 고생한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 유림은 아버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행복하세요? 응. 편해.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처음엔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알아. 근데 나 괜찮아.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아빠, 이런 모습. 영철은 정욱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정욱이가 말했잖아. 선택은 자기 손에 있어야 한다고. 오후 영철은 손자들과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영철은 벤치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나비 있어요. 그래, 예쁘지? 네. 영철은 웃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저녁에 유림 가족이 돌아간 후 영철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6개월 전 적었던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자유다. 존엄 선택권. 영철은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67세, 새로운 시작. 운전은 멈췄지만 인생은 계속된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이 섞여 아름다웠습니다. 멀리서 버스 불빛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불빛. 영철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모는 버스다. 40년간 승객을 태웠던 버스 기사.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태우고 자기가 정한 길을 갑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을 자신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영철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정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당신답게 살고 있네요. 영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욱아. 당신 말이 맞았어. 내일도 그는 자신이 정한 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갈 것입니다.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의 남편이었고 누구의 아버지였던 시간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운전사로 남아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선택권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운전은 멈춰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박영철, 67세. 오늘도 그는 자기 길을 갑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변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께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